2016년 6월 디즈니에서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해 제작한 영화 한 편의 개봉으로 세계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영국 소설가 J.R. 키플링의 동화를 원작으로 한 정글북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릴 적 한 번쯤 읽어봤을 정도로 유명한 동화입니다. 정글북은 인간의 아이인 모글리가 어린 시절 겪은 우연한 사고로 늑대들 사이에 섞여 자라게 됐고, 정글 안에서 겪는 이야기와 동물들과의 우정을 주제로 한 영화예요. 내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상상력이나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1894년 동화로 처음 공개된 이후 125년이 넘는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이야기죠. 대부분의 동화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통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교훈을 키워주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죠. 말하는 거울이나 호박마차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글북 이야기만큼은 예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글북 속의 주인공이자 인간의 아이인 모글리가 늑대들에게 길러졌던 것처럼 실제로 동물이 인간을 키웠다는 이야기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을 뿐 아니라 현재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준비한 이번 미스터리 사건 파일은 사람의 아이지만 동물에 의해 길러진 야생아 또는 모글리 현상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진은 고대 로마를 건국한 인물인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의 어릴 적 모습을 조각한 작품입니다. 로마 건국 신화에 의하면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쌍둥이 형제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두 형제의 아버지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전쟁의 신 아레스이고, 어머니는 여사제인 레아인데, 당시 여사제들은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두 형제를 임신한 레아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이들을 낳아 몰래 바구니에 담은 채 테베레 강에 뛰어보냅니다. 이때 아이들이 담긴 바구니를 발견한 늑대가 자신의 영역으로 데려가 직접 젖을 먹여 키웠고, 성인이 된 두 형제는 캐피털이라는 7개의 언덕에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라는 이름도 건국자인 로물루스에서 따와 지어진 이름이죠. 하지만 이 로마 건국 이야기가 실제라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물루스와 레무스의 이야기가 각 나라마다 전해져 내려오는 수많은 건국 신화 중 하나일 뿐이고, 늑대가 아이들에게 젖을 먹여 길렀다는 것도 누군가 꾸며낸 가짜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신화 속에서나 벌어질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한 이 사건은 1926년 인도에서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인도의 수도인 뉴델리에서 서쪽으로 1500km 떨어진 곳에는 미드나포레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생한 사건이 인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이슈를 일으켰죠. 1926년 12월 이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한 가지 큰 불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근처 숲속에 살고 있는 야생 동물들이 마을로 내려와 텃밭이나 가축들을 잡아먹었기 때문이죠. 얼마 전엔 주민 중 한 사람이 동물에게 공격당한 일도 생겨서 피해가 점점 늘어나자 주민들은 결국 야생 동물들을 포획하기로 결정했어요. 사냥을 시작하기로 한 저녁, 마을 남자들이 2~3명씩 조를 이뤄 그물과 횃불을 들고 숲속으로 들어갔죠. 사냥을 시작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조심성이 많은 야생 동물들은 미리 사람의 냄새를 맡고 도망친 탓에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그러던 중 어느 동굴을 살펴보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주변 사냥꾼들을 급히 불렀습니다. 드디어 뭔가 잡혔다는 생각에 서둘러 동굴 쪽으로 향했죠. 이 동굴은 야생 늑대들이 살고 있던 늑대의 굴이었어요. 하지만 굴 안에 늑대는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것들이 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발견에 주민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늑대 굴 안에서 2살, 7살 정도로 보이는 두 여자아이가 발견된 겁니다. 아이들의 위생이나 영양 상태는 아주 나빠 보였어요. 주민들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구출하기 위해 말을 걸며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했지만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겁을 먹은 듯이 웅크린 채 늑대나 사나운 개처럼 이빨을 보이며 주민들에게 공격성을 드러냈죠. 할 수 없이 주민들은 사냥을 위해 준비한 그물로 아이들을 구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늑대 굴 안에서 구조된 두 아이들은 미드나포레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던 자일 신그라는 사람에게 맡겨집니다. 자일 신그는 2살로 추정되는 작은 아이에게 아말라, 7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에게는 카말라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당분간 아이들을 돌보기로 했어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아말라와 카말라는 분명 인간이 낳은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보인 행동은 다른 또래의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과 아주 달랐죠. 오히려 인간보다 늑대의 모습에 더 가까웠습니다. 아이들은 팔다리를 사용해 동물처럼 사족보행을 했고요. 바닥에 엎드려 물을 마시거나 날고기만 먹었습니다. 옷을 입히면 전부 찢어버렸고 어두운 곳을 찾아 몸을 웅크렸어요. 거기에 언어도 전혀 사용하지 못했는데 두 아이 모두 늑대처럼 울부짖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인도에서 야생 늑대에 의해 길러진 두 아이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퍼졌고 큰 이슈가 됩니다. 특히 각국에서 언어학과 심리학, 아동 발달 분야를 연구하고 있던 학자들이 아말라와 카말라 소식을 듣고 모두 인도로 찾아올 정도였죠. 아말라와 카말라의 경우처럼 유아기, 소아기 시기에 야생에 버려져 동물에 의해 길러졌거나 또는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학대와 방치로 인해 격리돼 자라면서 인간 사회에 필요한 행동이나 생각, 언어 등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을 학계에서는 야생아라는 뜻의 feral children이라고 부르고요. 정글북의 주인공인 모글리의 이름을 따와 모글리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아말라와 카말라가 발견된 1926년부터 현재까지 야생의 아이들이 발견되었다고 기록된 사례는 약 8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흔한 현상은 아니죠. 그 중엔 이번 사례처럼 야생에서 동물과 함께 살아온 아이들에 대한 기록도 있지만 부모나 다른 양육자가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데도 아이를 방치하거나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않아 야생의 습성을 가진 채 자란 경우도 있었어요. 2008년 3월엔 러시아 키롭스키라는 지역의 작은 아파트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웃집에서 나는 이상한 소음으로 주민 민원이 발생했는데요.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문제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 집은 31살의 젊은 여성이 혼자 살고 있었어요. 소음 문제로 신고가 들어와 집안을 조사해봐야 하니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자신이 새를 기르긴 하지만 이웃에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라며 경찰의 출입을 강하게 거부했어요. 그러던 중 집안에서 동물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새 울음소리라고 하기엔 굉장히 이상했어요. 소음의 실체를 확인한 경찰은 결국 강제로 문을 열어 집안에 들어갔고 이상한 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경찰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집주인은 설명한 대로 커다란 새장에 수십 마리의 새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들뿐 아니라 7살짜리 남자아이도 한 명이 갇혀 있는 거였어요. 이상한 소리의 정체는 이 아이가 새를 흉내낸 울음소리였습니다. 사진 속 이 아이가 당시 새장에서 새들과 함께 살고 있던 새소년이라고 불러요. 바냐 유딘입니다. 바냐 유딘은 발견 당시 새들의 배설물과 사료, 깃털이 뒤엉킨 새장 바닥에서 알몸인 상태로 발견됐죠. 경찰이 서둘러 아이를 꺼내려 했지만 바냐가 보인 이상한 행동을 보고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바냐가 자신을 도우려는 경찰들의 손을 거부했는데 그 거부 방법이 새의 습성이랑 아주 비슷했다는 것이죠. 마치 새처럼 경찰의 손을 입으로 쪼는 행동을 보였고 양팔을 날개처럼 펄럭거렸어요. 그 어떤 의사소통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새 소리를 흉내내는 듯한 괴기한 울음소리만 냈고 결국 지역 사회복지사들의 도움으로 아이가 무사히 새장 밖으로 나올 수는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7살이나 된 아이가 새장 밖으로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이 연달아 밝혀지는데요. 집주인이라는 31살의 여성이 바로 바냐 유딘의 친엄마였습니다. 7년 전 어린 나이에 혼자 아이를 낳게 된 이 여성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던 끝에 결국 아이를 새장에 넣어서 키우기로 합니다. 그렇게 바냐 유딘이 태어나자마자 새장에 갇히게 됐고 부모를 통해 사회성이나 행동에 관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죠.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가르치지 않았고 새들을 키우듯이 때가 되면 아이에게 마실 물과 모이만 줬어요. 바냐 유딘은 이렇게 방치된 채 길러지면서 사람 대신 7년 동안 함께 갇혀있던 수십 마리의 새들과 생활했고 자연스럽게 새들이 내는 소리나 행동, 특성들을 습득하게 된 것이죠. 바냐 유딘과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09년 5월 러시아에 위치한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나타샤 미카일라바라는 아이도 집안에서 구출된 야생 아이들 중 한 명이에요. 발견 당시 나타샤의 집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냉난방 시설이 전혀 안 됐고 집안 곳곳에 부모가 마시다 버린 술병과 개들의 배설물로 오염돼 있었어요. 하지만 이 집은 나타샤의 부모와 할머니, 개, 고양이, 그리고 부모의 친구들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있었지만 아무도 그러지 않았던 거죠. 당시 나타샤의 나이는 5살이었어요. 하지만 또래 아이들보다 몸집이 훨씬 작았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와 마찬가지로 옷도 입히지 않은 채 바닥을 4발로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말도 전혀 하지 못했고 개처럼 짖으면서 의사소통을 했고요. 음식도 바닥에 던져줘야만 먹었어요. 야생의 습성을 가진 다른 아이들의 사례를 보면 부모에게 버려졌거나 키워질 환경이 아닌 곳에서 자란 이유가 대부분이지만 나타샤의 경우는 집안 위생이 나쁘거나 형편은 어렵다 해도 동물을 키울 정도면 충분히 아이 교육은 가능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부모들이 생계 활동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바냐 유딘이나 나타샤 미카일라바는 보호자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도 부모의 방치로 야생동물처럼 행동하거나 함께 지내는 등 동물을 마치 자신의 부모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정신 이상 증세도 보이고 있었죠. 결국 아이들의 부모는 아동학대죄로 모두 체포됐고요. 두 아이들은 현재 복지사들에게 맡겨져서 인간 사회로 돌아가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발견된 아말라와 카말라를 포함한 수많은 야생 아이들은 발견되자마자 즉시 보호기관으로 넘겨졌고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을 씻기고 옷과 신발도 입혀줬어요. 그러자 겉으론 보통의 정상적으로 자란 아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을 들이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옷을 입거나 몸을 씻는 행위들을 이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심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일부는 옷을 입는 즉시 찢어버렸고 몸이 물에 닿으면 동물의 소리를 내며 이빨을 드러냈어요. 옷을 입고 물에 익숙해지는 훈련이 끝나자 아이들은 관련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사족보행 습관을 버리고 허리를 편 채 2발로 걷는 연습을 합니다. 인간의 신체는 동물과 다르게 이족보행에 최적화된 구조로 진화되었어요. 아이들이 예전처럼 함께 지내던 동물들을 계속 흉내내며 4발로 계속 걸어 다닌다면 관절에 이상이 오게 될 겁니다. 걷기 연습은 쉽지 않았지만 다른 교육에 비하면 그나마 잘 따라와준 학습이었다 그래요. 다른 케이스로 야생의 습성을 가졌던 아이가 2발로 걷는 연습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함께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When Curtis first joined the case, Jeannie had a strange bunny walk. 진이라는 미국 아이인데 13살까지 부모의 학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 모글리 현상이 나타난 케이스죠. 다리로 걷는 2발로 걷는 연습 장면이고 그동안 익숙했던 4발 걷기를 하지 않아서 척추나 팔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4발 동물은 빠르게 달리기 위한 목적으로 뒷다리 힘이 발달해요. 하지만 이외엔 거의 앞발만 사용하기 때문에 근육이 발달해도 근육을 사용하는 그 정교함은 좀 떨어지죠.
거기에 인간이 사족보행을 할 경우 동물과 신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근력이 발달되기도 힘들고요. 거기에 영양 부족도 있어서 오히려 다리 근육은 퇴화된 것 같아요. 공 차는 연습은 이러한 부분을 발달시키려는 훈련인 것 같습니다. 시설의 보호자들은 야생의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도 가르쳤어요. 발견 당시 대부분의 아이들이 동물의 울음소리를 흉내내긴 했지만 언어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였죠. 이외에 야생의 아이들은 음식을 먹을 때 식기를 사용하는 것과 화장실 사용법 등 어린 시절 부모나 보호자에게 배우지 못했던 기본적인 생활 행동들에 대한 교육도 받았어요. 이 동시에 모든 과정들이 언어학자나 심리학자들에 의해 자세히 관찰됐고요. 현재 이것에 관련된 수많은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뒤늦게 인간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학습을 시작한 야생 아이들의 상태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수많은 학자들이 모글리 현상과 야생의 아이들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온 결과 인간의 사회성과 아동의 발달 과정, 그리고 언어 습득 시기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실 몇 가지가 밝혀집니다. 먼저 언어 습득 시기와 관련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언어학자들은 인간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일정 시기가 있는데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이후부터 제대로 언어를 배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대부분 야생 아이들은 언어 학습을 매우 어려워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 언어 교육을 시도했지만 일반 아이들처럼 문장을 구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심한 경우 겨우 3-4가지 정도의 단어밖에 사용하지 못했어요. 학자들이 말하는 언어 습득 최적의 시기는 0세에서 2세 사이이며 청소년기가 지나면 언어를 담당하는 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 언어 습득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국어에 대한 결론일 뿐이고요. 제2외국어의 경우는 다르다고 하죠. 언어 습득 시기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0세에서 2세 사이는 인간이 가진 정서 발달에도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양육자와 친밀한 정서적 관계를 쌓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애착이라고 불러요. 애착 관계는 이후 아이들의 전반적인 발달과 성격 형성, 사회적인 관계 등에 큰 영향을 미치죠. 어린 시절 부모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돼 살아온 야생 아이들은 제대로 된 애착 관계를 맺을 기회가 없었고요. 이후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인간에게 버려지거나 방치돼서 야생의 습관을 갖게 된 아이들은 구조된 이후에도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탈출을 시도하거나 힘들게 인간 생활을 습득하고 있는데요. 그중 많은 수의 야생 아이들은 구조된 이후 10년을 넘기지 못한 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알아본 바냐 유딘의 경우 사람들과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세장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아말라와 카말라의 경우도 구조된 지 1년, 동생은 9년 만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사망하게 됐습니다. 반대로 예외의 경우도 있죠. 1991년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8살 옥산나 말레야는 6년간 개들과 사육장에서 자란 야생 아이였어요. 발견되었을 당시만 해도 4발로 걷고 짖는 소리를 내는 등 개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죠. 영상을 보겠습니다. 소리 일부가 더빙이 돼 있어요. 실제 내는 소리는 아닙니다. 연기라고 볼 수가 없는 게 굉장히 개에게서만 볼 수 있는 그 미세한 움직임들이 그대로 찾아볼 수 있죠. 개들과 오래 생활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이지만 개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그는데 손이 있지만 손을 사용할 필요성을 못 느끼죠. 개처럼 입으로 물건을 나르고 해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성인이 됐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TV에 출연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대화까지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옥산나의 경우가 야생 아이들 중 가장 교육이 잘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은 걷는 것도 자연스럽고요. 거의 일반인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과 생활을 하고 있죠. 지금은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과 호흡을 맞춘다는 개념이죠. 사회성도 많이 갖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야생의 아이들이 이 정도까지 학습이 되는 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그래요. 하지만 이런 옥산나와 같이 야생의 아이들이 사회에 복귀에 성공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구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망하거나 사회 복귀에 실패한 아이들이 구조 당시 질병이나 장애를 갖고 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해봤지만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은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When I was small, the dogs were breastfeeding me like this, and later they brought me, like when I was bigger, they brought me what people gave them, and they shared it with me. I wasn't scared of them at all. It was my home. 거기에 동물에게 길러졌다고 제시되는 다른 사례들이 대부분 조작이나 공인되지 않은 연구자의 과장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어서 아직까지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 의견도 있어요. 이 분야의 연구를 제대로 해서 밝히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제대로 된 연구가 있으려면 인위적으로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장애나 질병이 없는 건강한 아이들을 데려다 부모와 강제로 분리시켜야 되고, 몇 년간 동물 사이에 방치해 둔 뒤에 야생의 습성을 기르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 뒤에 훈련이나 교육을 하면서 관찰된 결과들을 모아 증명을 내리는 게 가장 정확하지만, 이런 식의 연구가 사실 아동학대에 해당이 되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실험으로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범죄에 관련된 사건 파일들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범죄자들의 어린 시절을 통해 보호자와 아이의 정서적인 교감과 양육 환경 등이 얼마나 사회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봤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야생 아이들의 사례처럼 유아기 인격 형성 과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회적인 관계인 부모나 가족들과 접촉하지 못하고 일정 시기에 인간으로서 배워야 할 문명화된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인간은 동물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방법의 해답은 부모와 아이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이번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야생의 습성을 가진 아이들, 모글리 현상에 관한 미스터리였습니다.